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벌칙 81쪽 나갈 차례죠. 81쪽. 자, 이 벌칙에 대해서는 행정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벌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벌은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가요. 이거는. 그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3-3이라고 부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 1-1이 있죠. 그 다음 질서벌은 다른 말로 과태료라 부르는 거예요. 과태료가 질서벌이다. 그럼 질서벌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현재 나눠지고 공통 단어가 행정벌, 행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럼 우리 법상 지금 토탈 제지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죠. 등록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공인인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인인규사 행정처분으로서 자격 정지는 소공사에게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용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이게 행정처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행정벌이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크게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서 지금 병과 여부를 가끔 묻거든요. 한 건의 위반의 얘기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병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병과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라인이 틀리잖아요. 라인이 틀리면 한 건의 위반의 얘기로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형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위반행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과목에서요. 행정처분 나가면서 행정질서벌 나가는 거 이거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리는 게 있어요. 그 사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운영규정. 운영규정 재정 승인 안 받았다. 지정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고 등록 취소하면서 질서벌 나가는 거 없어요. 자격정지하면서 질서벌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하면서 500과 하나만 딱 있다. 자, 그러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동시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인이 같아요.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갈 수 없어요. 한 건의 위반행위로. 같은 벌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징역 때리면서 과태료 또 못 때립니다. 그 다음에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릴 수 있느냐? 없죠. 같은 라인이니까. 그리고 징역 나가면서 벌금 나갈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징역 나가면서 벌금 못 나갑니다. 이거는 또는이죠 지금. 또는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사유로 넘어갑니다. 각각의 사유 82쪽이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 3년에 3천. 이건 암기 다 하고 있거든요. 무부, 증직투. 5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기억을 하는데 무는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3-3이에요. 다음에 이제 거짓,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그래서 이 둘은 포상금 주는 겁니다. 신고하면. 그 다음에 부정녹음 필요적 등록 취소의 1-1이에요. 3-3이에요.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3가지가 껴있는데 증서, 중개, 매매업. 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 조장입니다. 그래서 무부, 증직투. 그러니까 3년짜리를 물어보는 시험은 19회 시험에는 없었어요. 근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1년짜리 물어볼 때는 반드시 3년이 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사유예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1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예요.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다음에 표정시비하는 것도 금지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암기하는데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다.
그럼 이자는 이중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중자에 걸리면 전부 다 1년이에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소,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모두 1년입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 일라실, 이중 사무소는 의무적 등록 취소의 일라실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양도되어죠, 이거. 그 다음에 양수되어 받은 자 모두 1년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모두 1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자, 한 자 모두 1년이에요. 양대는 엄청 많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격사칭이 있고,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이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 1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표는 표시광고 위반자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한 자예요. 1-1입니다.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는 모두 1년 이렇게 되고,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에다 대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이 아닌 자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러면 지정 취소의 1-1이죠. 이거. 그 다음에 C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죠. 임시시설물 설치. 그래서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 모두 1-1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임치 1-1이에요. 그다음 B는 비밀누설죄죠, 이거. 그래서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점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금지행위가 있죠. 금지행위 1년짜리 4가지. 매무, 수거. 정직상투는 3년이고 매무수거는 1년이고. 그래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거래시켰을 때.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그래서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암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형벌에 대한 사유를 다 봤는데, 형벌은 83쪽에 행정형벌에 대한 양벌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양벌 규정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법 50조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이들이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징역벌금 위반행했어요. 그럼 이 소공보조원 징역벌금을 강히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사도 처벌하는데, 이 개업공사는 그 위반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그래서 벌금형을 이때는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양벌 규정,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여기 형벌 위반행위, 형벌 위반행위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 위반행위는 양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형벌까지 다 본 거예요. 다 봤고, 이제 행정질서벌 넘어갈까요? 84조. 요 행정질서벌에서는 과태료를 말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건 이제 대상자별로 지금 나눠놨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서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죠. 운명하셨다. 운이 뭐예요? 운임규정 제정승인 맞았거나 위반하는 행위했을 때 이겁니다. 근데 운임규정 위반하면 이건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유일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이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케이스. 그래서 운임규정 위반은 지정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명은 명칭 아니면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명칭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럼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그 점 이해 드시고,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죠. 협회는 대충 돌 던지면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회는 공시명령 징계.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해야 되죠. 근데 공시를 안 했거나, 이거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하는 거 전부 다 500과예요.
협회. 그래서 개선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협회가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 요청하에 조사검사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응했잖아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조사검사 불응해도.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해임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해임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역시 50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이렇게 협회는 공시명령 징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 이 점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공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럼 500과예요.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개공 이거 주의해 주시고 연수교육 안 받았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 점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거든요.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고 그러면 0이 아니고 이거 명이죠. 명, 등, 포가 아니고 표예요. 표, 휴게소, 보자. 이렇게. 명등포 휴게소 보자. 이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인데 이거 명은 명칭이죠, 이거. 우리 개업공사가 명칭을 위반했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써야 되는데 안 썼거나 또는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거나 5개 광음을 설치하면서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을 때, 거짓 표기했을 때, 그래서 이제 명칭 위반.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등은 등록이죠, 이거.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우리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이제 표는 표시광고 위반했을 때요. 아닌 자가. 그래서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아니고 개업공사가 표시광고를 위반했을 때 이거 그럼 개공은 표시광고 이거 4가지 명시해야 되죠. 광고할 때. 그래서 이거 광고 실명제라고 그랬죠.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고 사무소의 소진이 나가야 되고 연락처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위반하면 100과예요. 근데 아닌 자가 표시광고 했잖아요. 1-1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이제 이거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안 했을 때.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거. 근데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했잖아요. 6월 초과 무단 휴업. 이건 뭐예요?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죠. 이때는. 근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건 100과예요. 근데 그 기간 6개월 넘겨버리면 임취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는 개시 의무죠. 개시 의무 위반했을 때 등자보수.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보수표 이걸 개시 안 했다. 1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소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고 위반은 100과가 맞잖아요, 지금. 근데 고용신고 위반은 업무증지라 했습니다. 그 밖에 이거 위반으로.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100만 원 과태료. 사무소 옮기게 되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걸 안 했을 때 100과. 그 다음에 보는 보증이겠죠. 보증을 중개 완성됐을 때 당사자에게 설명 안 했거나 사본 교부를 안 했거나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근데요.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중개 업무 시작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이건 뭐다? 임취죠.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근데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부 안 했을 때는 임취예요.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는 자격증 미반납이죠, 이거. 그래서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취소를 당했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격증 반납할 수 없으면 자격증은 사유서 내야 됩니다.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는데 사유서를 안 냈거나 거짓 사유서 냈거나. 그래서 이때는 이제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100만 원이 과태료인데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걸 물어봤는데 85페이지요, 지금. 그럼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 대상자. 이거 거래업무 사업자와 협회입니다. 거래업무 사업자 협회 대상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한다?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과 소공이에요. 이거 이 자리에서 누가?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과청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할거나 근거자를 미지하셨다. 이때는 500과로서 이거는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겠죠. 그 다음에 영등포 휴게소 보자 할 때 보까지, 영등포 휴게소 보까지, 이거는 개업공사가 중개업무 관련 경미한 사항 위반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부가징수한다? 등록관청이겠죠. 근데 자격증 위반 납자는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과태료 부과권자 대상자 정해져 있죠. 과태료 부과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대상자는 거래공사업자, 협회, 그 다음에 개업공사, 소속공사 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중개업 종사 중에 누가 또 과태료 대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개보조원 또 빠졌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중개보조원은 감독상 명령 대상에 빠져 있죠. 나아가 행정처분 대상에 빠져 있죠. 과태료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취급을 우리 법이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보조원은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에도 안 들어간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말이에요, 형벌은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형벌은 대상이 다 됩니다. 협회 빼고. 일반인도 들어가요. 무등록업자, 사칭자, 광고 위반자 들어가고, 보조원, 이중소속, 금지행위, 비밀준수 다 걸리죠. 그래서 형벌은 다 대상이에요. 협회만 빼고. 거래용무 사업자 들어가죠 물론.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가중 또는 감경이란 말이 85쪽에 나와 있죠. 이 과태료는 지금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준금액을 딱 정해주고, 이 기준금액에서 2분의 1 법원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법에 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질서벌이에 대한 일반법이 있거든요. 그게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의 규제법에 따라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끊겨보신 분은 아시는데, 주차 위반 딱지 끊기게 되면요, 통지서 날라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질서 위반의 규제법인 내용이고, 내가 고장나서 세워놨다 해갖고 그 수리비 영수증 첨부해갖고 과태료 부과 이렇게 이의제기하면 부과를 취소해 줍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그게 바로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1 반드시 물어보고요. 부과권자와 대상자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건 아쉽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사실 사유를 잘 안 물어보는데 지문에서 바로 물어봐 버리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 잡아두는데, 그러면 과태료도 기준금액이 있는데 과태료의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있잖아요.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6개월이나 3개월이냐 이 규정.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근데 과태료는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지문들, 뭐 오늘 기출특강에서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등록관청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여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맞았나요, 틀린? 맞았죠?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과태료죠. 그러니까 20만 원 부과하였다. 맞았어요. 그 다음 이제 무등록 중개업은 3년에 3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맞죠? 3,0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벌금 선고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공인인증서법 내용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11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왔는데, 이 법은 이제 공인인증서법과 다른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 이제 세 개의 제도를 섞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법률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요 제도가 이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허가제. 그래서 요게 들어갔고요. 이게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요 내용이 이 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연한 법률 이렇게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출제 경향은 어땠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2개 정도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신고 허가제 여기 외국인 신고 허가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하나가 출제됐으니까 요 법에서는 지금 출제 비중이 최소한 4개였다는 얘기입니다. 4개. 자, 근데 요 내용이 이제 개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십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실무에 가시면 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은 그냥 무시하고요. 용어의 정의가 나오겠죠? 그럼 이 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부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이란 말은 토지 건축물을 말하죠. 그럼 입광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광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축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입주권, 분양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외에도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거래 당사자는 누군지 알고요. 매도 매수를 말하고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거래 당사자에는. 그 다음 이제 외국인 등이란 표현인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정의예요. 외국인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 자 외국인 맞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외국인. 그럼 외국인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면서요?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영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이라는 거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법인이네요. 당연히 이 법상 외국인으로 적용되고 있고 단체 포함이 됩니다. 비법인 사단 포함돼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 비법인 사단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얘기죠. 설립됐다는 얘기죠. 그럼 내국 법인일지라도요. 여기에 사원입니다. 또는 구성원이에요. 또는 임원입니다. 이들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외국인이었다. 그러면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내국 법인인데요. 임원이 만약에 10명이 있었어. 10명이. 그럼 이 중에 몇 명서부터 외국인은 이 법상 외국인이라고요? 5명. 과반수하고 반수는 틀려요. 이건 반수입니다,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본금이나 의결권이죠.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 주식수라고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감 잡아두시고, 외국 정부 당연히 포함되죠, 뭐. 외국인으로. 이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신고제죠, 이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냐.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최소한 2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느냐. 신고 대상 계약이거든요. 자, 신고 대상 계약은 지금 그 서브에 별 표시 돼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1, 2, 3,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들어가고 있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게 산입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양보라 3번은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이 분양권이죠. 이것에 매매계약을 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입주권이에요. 이 입주권에 매매계약을 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대상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랬냐면, 일단은 계약의 종류는 오직 뭐라고요? 매매계약이 하나입니다. 계약의 종류는 오직 매매계약이 하나입니다. 그럼 교환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일이 없어요. 증여계약 당연히 할 일이 없죠. 임대차 전세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역시 매매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거래 신고할 일이 없죠. 그 다음 경매로 취득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일이 없죠. 판결로 취득해도 역시 신고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매매 하나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요 물건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 그럼 토지, 건물을 하면 이거 지분 매매 포함이에요. 면적의 불문입니다. 토지, 건물을 하면 전부 다 매매라면 거래 신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중개사물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입광공이 빠져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또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어요. 토지 건물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죠, 지금. 그래서 이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분양권도 들어가고요. 상가 분양권도 들어가고, 오피 분양권도 들어가고, 토지 분양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분양권이라면 일단 전매를 했다. 그럼 이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입자로 선정된 지위였죠. 이게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자로 선정된 지위. 이건 동호 추첨이 끝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 그래서 뭐 주택법, 산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법에 따른 공급 계약. 그러니까 이거 LH공사로부터 내가 토지, 택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내가 아파트를 당첨했어요. 당첨돼가지고 최초의 분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분양 계약이 아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최초의 분양 계약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공급 계약이에요. 그리고 전매한다. 그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거래 신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이거 참고사항인데 그 핵심 부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참고해야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분양권 모두가 대상이다. 그죠? 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권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권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모든 분양권이 사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고사항인데 주택법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잖아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공급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에요? 30세대 이상. 맞죠? 그러면 3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공급하는 세대수가 공동주택이다. 3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거죠. 주택법 사업계획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최초 공급계약도 아니고요. 분양권 이거 전매했을 때도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이 부분을 물어보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이 부분 물어보면 다 죽었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신고 대상은요, 분양하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분양신고 대상이니까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 분양가만 대상이에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봐요.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근데 그 계약이 매매였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 허가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갈 때 거래 예정 금액이 들어가지만 일단은 실거래가 노출이 안 됐으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어요. 농취증.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다 따져봤어요. 다 따져봤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로 가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일단은 그 절차를 나열해놓고 제가 설명을 계속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신고 대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 들어가죠.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첩시 교부하는 거예요. 지첩시 교부한다. 그리고 신고 필증 나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을 해야 되고 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줘야 되죠. 통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매매를 했다.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잔금일이다. 계약을 체결한 날이 이거 잔금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해야 돼요? 60일.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재 기억하고 가죠, 같이. 그럼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거든요? 안 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냐? 안 자요. 안 했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랑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관할은 어디냐? 관할은 당연히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관청에 들어간다. 잘 알고 있고. 신고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도 매수가 직거래했어요. 쌍방 직거래했습니다. 쌍방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 줘야 되죠.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맞았는데 당사 중 1인이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 신고를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해줘야 돼요. 근데 계약 당사 중 1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들이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중 1인이 국가 등이 있었을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는 상대방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방 직거래했는데 당사자 중 1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그럼 다른 1인은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 단독 신고하는 자. 신고 거부로 인하여 단독 신고를 하는 자는요. 왜 단독 신고하는지 그걸 사유서 내야 돼요. 사유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도 첨부하게 돼 있죠? 계약사본도 첨부해야 된다. 그럼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서에 매도 매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다. 그럼 이때는 계약사본 같은 거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서만 덜렁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독 신고할 때는 그 사유서와 계약사본을 첨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신고 거부한 자 있죠. 신고 거부한 자는 안 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500만 원 과태료거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개거래입니다. 이번에는 개업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이걸 중개거래를 하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사께서 신고하셔야 되죠? 맞죠? 개공이 신고하는 거 있고 이때는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개공이 만약에 공동중개하셨거든요? 그럼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이었고 그럼 어떤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해 줘야 되느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이에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은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했죠? 당목계대 개조. 이게 검인계약서의 필수기사항 6가지가 이거거든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조건기한. 이게 검인계약서 필수기사항 6가지가 이거였는데 이걸 이용하여 우리가 암기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죠. 신고해줘야 되고 목적 부동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죠 바로. 그 다음 이제 개조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좋아하는 거 당목과 계대 이거죠. 당목과 계대. 그럼 이제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과 성명 그거 들어가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그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 꼭 해둔다. 이거. 자, 그럼 신고사항을 봤고요. 그럼 이제 신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전자문서 신고가 있고 또 하나는 방문 신고 방식이 있죠.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럼 방문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제출 대행을 허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방문 신고할 때요, 신고자는 그 신분증명서를 시군구청에 내보여야 됩니다. 내보이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방문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제출 대행이 허용이 되더라. 그럼 대행자가 내는 서류, 위임장이 있어야 되죠. 이때 이 위임장에 자필 서명해야 돼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사본,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사본을 내는 겁니다. 다만 위임한 자가 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만약에 위임을 했으면 이때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 아닙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 증명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대행자는. 그래서 이제 서류가 위임한 자가 자연인이냐 법인이나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드시고, 전자문서 신고할 때는 근데 제출 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개공을 대행하는 자,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를 낼 수 있는 자가 누구뿐이라고요? 소공사. 소공만 가능하고요. 보조는 대행할 수도 없죠. 이때 소공은 개공사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맞죠? 소공은 지 신분증만 해갖고 내가 개공에 의해 소공이다 하고 딱 보여주고 그냥 신고서 내고 오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다 본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본 거냐? 87쪽 맨 밑에까지 봤죠? 그 다음 이제 신고사항은 88쪽에 있죠? 언급했어요. 당목계대 개조, 개공사가 좋아하는 거, 당목과 계대다 했고요. 그럼 이제 검증을 합니다. 신고필증을 일단 지체 없이 교부하게 돼 있죠. 일단. 그래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신고필증 이게 즉시에서 지체 없이로 바뀌었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즉시는 처리 시간이 3, 4시간, 지체 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죠. 그래서 어쨌든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그럼 신고필증을 받았거든요. 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주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검인이 의제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신고필증이 나갔거든요. 그럼 우리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이죠.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제출을 받았거든요. 이걸 취합해서 다시 이거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다음은 세종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국인이 신고를 했거든요. 내국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이거 분기 종료날부터 이거 보고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한 날이에요. 왜 분기 종료냐? 외국인의 취득 신고 많이 들어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쫙 모아가지고 분기 끝나면 한 달 내에 시도사에게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도사는 다시 이걸 딱 모아서 국토부 장관에게 1월에 제출하게 돼 있죠? 찾았어요?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근데 검증은 지금 어디 있냐면, 검증은 89쪽에 나와 있죠?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 자, 그러면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인데,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그러니까 신고한 가격이 5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신고관청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해야 한다요 이거?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하세요. 반드시 검증은 해야 된다. 필.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이거.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증을 하자면 이 가격 5억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자면
예, 비교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비교 가격 데이터는 검증 체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 체계가 있는데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 운영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에 접속해서 가격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5억 딱 집어넣으면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결과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떨어지면 이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하라고요? 세무서장에게. 그럼 세무서장에 통보하는 건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럼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부적정 결과는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자, 그런데 지금 검증체계에 대해서 지금 뒤에 지금 위탁 부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참고해두세요. 그냥 들어만 두시는데 5월 29일 날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라고 규정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두세요. 그래서 이 검증체계, 부동산 정보체계 이것에 대하여 우리 국토부 장관은 위탁 운영할 수 있어요. 위탁 운영할 수 있는데 검증체계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이제 시행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두시고, 그 밑에 이제 검증이란 말 밑에 지금 조사란 말 나와 있죠? 바로 그 밑에 이제 조사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고관청은 말이에요. 신고 받았어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필증 발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필요하다면 신고필증 발급 전이든 후든 관계없겠죠.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은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신고 내용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자료를 보완해봐라. 보완 요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어요. 자료 제출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자료 제출로서는 일단 계약서 한번 갖고 와봐라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금 지급 증명자로 진짜 5억에 거래했는지 한번 보자 요구할 수 있겠죠.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 제출 요구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내봐라 이렇게 요구할 때 이거는 구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둥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되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고서 낼 때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거든요. 보완하라. 다음에 계약서 한번 보자. 진짜 이 금에 거래했는지 대금 지급 증명자를 한번 보자. 그럼 대금 지급 증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입금 통장 사본이 있죠. 그거 그러니까 통장 한번 보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재를 기억하고 가야 되죠. 그럼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이때 이 자료가 계약서, 즉 대금 외의 자료였어요.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여기에 불응하면 이때는 과태료가 500만 원 과태료죠. 안자요. 자,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근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이거 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통장 한번 보자겠습니다. 사본. 이때 요구하면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이거. 잡으려고 작정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거. 근데 대금 외 자료 계약서 보자겠는데 불응했어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구분을 일단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위에 이제 신고 관련 금지행위가 나와 있죠. 맨 위에 찾았어요? 네. 신고 관련 금지행위. 지금 현재 89쪽 가고 있는 겁니다. 신고 관련 금지행위로서는 양보하러 1번. 거래 당사자가 우리 개업공사에게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신고를 못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또 제재 기억해야 되죠.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제재. 500과
안자요. 요구죠.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 2번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일이 있느냐? 있다고 그랬죠. 우리 분양권 거래할 때는 통상 다운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럼 다운 계약서를 써버리면 개공이 거기다 도장 안 찍어요. 그러면 사실은 중개거래인데 형식은 지금 쌍방 직거래 처리됐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실제 거래가 5억이었는데 4억 5천 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하고 있죠. 이걸 못 잡으니까 2번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는 거 금지행위죠.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어요. 거짓 신고하면 제재가 뭐예요? 취득가액에 5% 이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거짓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다. 조장은 부추긴다는 얘기고, 방조는 모른 척 하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예? 모른 체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이 모른 체 하는 걸 처벌하면 안 되죠. 그건 유기죄라고 했습니다. 유기죄. 방조는 도와주는 행위라고 했죠. 도와주는 행위. 이게 방조예요. 그럼 이제 개공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요구, 조장, 방조한 자. 조장, 방조한 자. 이자도 처벌이 어떻게 돼요? 500과죠. 그러니까 제재를 미리 정리하면 자냐? 안 자요. 500과죠.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대금 외 자료출력에 불응했거나 요구, 조장, 방조 모두 500과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해버리면 500만 원 과태료죠. 그죠?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근데 했는데 허위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맞죠?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요. 그 다음에 대금 외 자료출 요구 불응하면 500과. 근데 대금 자료출 요구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 감 잡았죠? 그러니까 대금 자료출 요구 불응 3천만 원 이하. 거짓 신고 5% 이하. 나머지 다 500 이하. 안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관련 금지 행위는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조사 결과 보고를 내가 빼먹거나 뭔가 빼먹은 것 같더라. 맨 밑에 89쪽. 그러면 이렇게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죠.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조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 신고관청께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죠? 보고해야 됩니다. 이건 날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시도지사께서 이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취합해서 월 1회, 매월 1회죠. 매월 1회 이걸 취합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헷갈려 죽겠죠, 지금? 근데 하나도 안 헷갈리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한 거예요,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의 경우는 별도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국인 취득 신고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외국인 신고 내용을 분기별로 모아갖고 분기 끝난 날부터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에 시도사에 제출하면 시도사는 다시 이걸 쫙 모아서 한 달 내에 국장에 제출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세무서에 통보하는 거죠. 검증 결과 통보하는 거예요. 이건 날짜가 없어요. 날짜를 박을 일이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조사에 대해서도 자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건 날짜가 없어요. 근데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조사 결과 보고는 월 1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 안 할까 봐. 월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높아요? 시도지사가 높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육조판사 할 거냐 관찰사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육조판사 한다고 그러지. 당연히 직급상 육조판사가 높으니까. 육조판사는 정일품인가 되죠? 아닌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일품인가?
하여튼 내가 품계를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품계가 높아요. 관찰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육조판사가 높긴 높아요. 근데 군부 독재 시절에 중앙정부에서 시도의사 임명할 때 서울시장은 부총리급이었습니다. 장관급보다 높아요. 경기도지사 있죠? 이분도 사실은 장관보다 높죠. 급이 원래 높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나머지 시도의사는 장관보다 뭐 낮거나 이제 그 정도 이제 되겠죠. 강원도지사 정도는 이거 강원도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도의사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하고 우회를 가릴 수가 없죠, 사실. 근데 나 같으면 너 시도의사 할래, 장관 할래 그러면 난 시도의사 해. 나는 물론 그럴 일이 있겠지만 나한텐.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도의사가 말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월 1회라고 못을 빡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조사 결과는 월 1회 보고해야 됩니다, 시도사는. 됐죠? 이 정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기억이 좀 되겠어요? 그럼 외국인에 대한 취득 신고는 분기 종료날부터 1월 내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 검증 결과 세무상에 통과하면 날짜 박을 일이 없죠? 세무상 지가 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신고관청이 시도의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이건 날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의사가 안 할까봐 월 1회 국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90쪽에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가 나오죠? 그럼 약간 머리가 멍하므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죠.